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흔적의 한국사 16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의 사회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었죠. 이 시간에는 그 예고해 드린 대로 다시 합시다. 뭐였지? 제목이? 문화였구나. 문화. 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흔적의 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5번째 강의 조선의 문화사까지 해서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2시간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후기라고 한다면은 외란 이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외란 이후에 정치적으로 가장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이 붕당 정치 아닙니까? 그 붕당 정치의 폐단을 시정하자라고 하는 그 치료약이 나왔던 시절이죠. 물론 그 치료약 탕평책은 숙종대 때 처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숙종이나 이후에 이제 정조를 빼고요. 우선 영조 때 나왔던 탕평책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영조의 탕평기에 대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여기를 먼저 정리 좀 합시다. 우리가 붕당 정치 그러면은 선조 때부터 붕당 정치가 진행이 되죠. 그 이제 선조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광해군이 나옵니다. 북인 정권이 권력을 잡았던 시절이죠. 그러면 이제 1623년 인조 반정이 터져서 서인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인조, 그 다음에 효종, 그리고 현종이 나오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붕당 정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붕당 정치기. 집권 여당은 누구였나요? 서인이죠. 서인 주도하에서 남이 동참한 시절이고요. 그러면 이제 현종 다음에 숙종이 나오고요. 숙종 다음에 경종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럼 경종 다음에 영조가 나오고요. 영조와 경종은 숙종의 배다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조 다음에 누가 나오죠? 정조가 나오죠. 정조 다음은 이제 세도 정치로 갑니다. 순조, 그 다음에 누구죠? 안동김씨, 헌종, 풍양조씨죠. 그 다음에 철종, 얘는 다시 안동김씨에서 세도 정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가장 잘 진행됐던 인조, 효종, 현종대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숙종대 때에 뭐가 나오죠? 환국이 나옵니다. 경신, 기사, 갑술한국에서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 한국 정치 와중에서 숙종대 때 탕평책은 잘 안 됐고요. 근데 경종이 또 단명을 했거든요. 그 경종이 이제 죽고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연인군이 영조로 등장했습니다. 영조 때 와가지고 탕평책이 추진되는데 영조의 탕평책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완론 탕평이다. 왕의 명령에 충실하는 온건적인 인물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정치를 정치를 바로잡아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붕당이며 이념이며 사상 다 무시하는 거죠. 한편 정조의 탕평책을 뭐라고 하죠?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하는 뭐죠? 줄론 탕평이 나옵니다.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뭘로 간다? 세도 정치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볼 부분은 영조 때의 뭐죠? 완론 탕평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영조의 완론 탕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탕평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탕평비고요. 성균관 국립대학이죠. 성균관에 들어가려면은 개천 하나 건너게 됩니다. 그 개천의 그 다리가 반수교인데요. 그 반수교 앞에다가 바로 옆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 출신 학자들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라면 나중에 거의 정치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비문을 보고 나중에 정치권에 나가더라도 제발 쌈박질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탕평비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여기?
주의, 불비. 이 불자는 부정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내, 군자지, 공심. 비이, 불주. 과, 소인지, 사의다. 했습니다. 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신의, 믿음이죠.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군자지 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입니다. 소인의 사사로운 뜻,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탕평비의 내용이죠. 탕평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조 때의 완론탕평은 영조 집권 시기 때는 뭐 가시적인 측면이지만은 어떤 효험을 받죠.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잘 안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영조 때 탕평책의 한계로서 터졌던 것이 이인자의 난이라든가 또 뭐 그의 아들 사도세자 죽음 문제, 이모하변이라든가 그 이모하변을 전후해 가지고 노론 계열이 주축이 돼 가지고 사도세자 죽음에 동경표를 보냈던 뭐죠? 시파와 사도세자의 조신함을 비판했던 벽파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조 때 완론탕평 결론은 잘 안 됐습니다. 한편 정조가 등장해 가지고 추진했던 이제 탕평책은 줄론탕평인데요. 이 줄론탕평에 관련해서 정조 때에 내 사람들을 양성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 정책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줄론탕평입니다. 그 중에 정조 개혁 정치의 그 산실이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규장각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 규장각의 그 모습인데 이 규장각이거든요. 창덕궁 가보셨습니까? 창덕궁 후원에 있습니다. 창덕 후원에 있고요. 여기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연못이 있습니다. 네모난 연못에 그 가운데 정원이 둥그렇게 있습니다. 천원 지방설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천원, 하늘은 둥글고 지방,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올라오면 이게 수어문인데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만은 수어, 물 숫자에 고기 어자입니다. 그 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고기는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 규장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내 규장각이 되는 거고요. 강화도에 외 규장각을 또 설치하죠. 강화도에 설치했던 외 규장각은 1866년 병인 양요 때 소실이 되고요. 또 약탈이 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5년마다 재계약하는 건으로 해가지고 그 KTX 프랑스의 그 고속철도 떼제베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계약을 맺고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외 규장각 도서는 소유권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은 도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와 있지만은 소유권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규장각 내용입니다. 창덕궁은 지금 뭐 이게 자유 관람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단체 관람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가본 지 저도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또 창덕궁 후원에 가면 이 후원에 그건 이제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보단이라고 하는 호란 이후에 숙종대 때의 명분론에 의해서 대의 명분론에서 명나라의 큰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대보단이라고 하는 재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덕궁의 건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영종조의 탕평책, 영조의 완론탕평과 정조의 뭐죠? 줄론탕평은 결론은 잘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결국 정조가 의문사 당하고요. 곧바로 순조가 즉위하면서 특정 외척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뭘로 간다? 세도정치로 넘어갔다. 세도정치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고종이 등장해서 흥선대원군이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삼정문란의 수습을 위한 민생안정책도 실시를 하고요. 또 열강의 통상요구에 가차없이 차단시키죠. 통상수교 금지 정책, 거부 정책을 추진했었던 이런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정조 때의 개혁 정치의 어떤 산파 역할을 했던 것이 어디다? 규장각이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은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양안입니다. 이 한자의 안자만 보실래요? 안자? 이 안자는 장부를 얘기합니다. 장부죠. 그러니까 어떤 장부 뒤에는 안자가 있습니다.
노비들의 명단을 적어놓은 장부를 뭐라 그러죠? 노비안이라고 그러죠. 수공업자의 명단을 적어놓은 장부를 뭐라고 그래요? 공장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안은 뭐냐? 양안은 양전사업. 그러니까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토지조사 사업을 뭐라고 그러죠? 양전사업이라고 그래요. 그 양전사업은 20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전사업의 결과 작성이 났던 토지 장부를 뭐라 하냐 하면은 양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선조부터 해가지고 선조 잘 안 보입니다만은 광해군, 인조, 숙종, 그리고 영조, 정조, 순조, 헌종, 그 다음에 고종, 그 다음에 광무개혁 때에서 양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란 이후에 토지결수 증감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양안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약간 황토색 나는 그래프 있죠. 요게 뭐냐면은 원장부 결수입니다. 원장부 결수, 토지 결수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되는 부분 있죠. 요게 뭐냐면 수세, 실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수세 실결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다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선조 24년과 34년이거든요. 선조 24년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른다, 정확하진 않다라고 했죠. 일단 선조 24년에는 원장부 결수가 150 정도 되죠. 150 정도. 그리고 수세 실제 결수가 약 이 정도, 100결 정도, 100만 결 정도로 된다. 151만 결이고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냐면은 면세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면세지. 궁방전, 궁궐에 관청의 경비 용도로 지급했던 관둔전 이런 용도로 지급했던 토지가 여기에 들어가요. 또 저기는 또 서원전도 들어갑니다. 서원에 지급했던 세금을 안 내는 토지 아닙니까?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원장부 결수와 수색 실세 결수는 항상 일정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조 34년입니다. 34년에 가면은 원장부 결수 151에서 어디예요? 없어졌어요. 원장부 결수가 없습니다. 수세 실제 결수만 남아 있어요. 이게 한 30만 결 정도 됩니다. 30만 결 정도. 그러면 원장부 결수는 왜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외란이 터졌습니다. 1592년에 터져서 98년에 끝났죠. 외란으로 인해서 경제 파탄, 토지 황폐화, 농촌 농민 경제 피폐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외란 이후에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도 이전에 100만 결에서 30만 결로 뚝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대 와가지고 광해군대 집권 여당이 누구였었어요? 북인이죠, 북인. 북인의 전후 복구책이 단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 결수가 수세 실제 결수가 약 30만에서 얼마? 약 51만, 그러니까 50만, 54만입니다. 50만 결로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외란에서 소실됐던 토지 장부, 양안이 다시 그래프에 등장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수세 실제 결수나 원장부 결수가 거의 같습니다. 광해군대 때 전후 복구책이 잘 진행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광해군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나요? 인조가 나옵니다. 1623년에 뭐가 터지죠? 인조 반정이 터지죠. 그죠? 그 인조 반정으로 해서 광해군이 물러가고 서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때 원장부 결수가 얼마죠? 약 124만 결 정도 됩니다. 숙종 때 139, 영조 때 141, 정조 때는 모르고요. 순조 때 145입니다. 정조의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은 아마 영조 때보다는 더 늘었을 걸로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순조 헌종대 때 가면 조금 줄어들었다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종대 때는 141만 결, 약간 감소죠. 그리고 광무 8년에 가면은 약 99만 결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은 인조 이후에 계속 원장부 결수는 약간씩에서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해군대 보면은 확 증가가 됐다가 계속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개간, 간척, 양전사업, 토지조사 사업이죠.
여기서 양전사업이 할 때 어떤 토지조사 사업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은결색출입니다. 여러분 은결은 어떤 토지를 은결이라고 그래요? 토지 대장에 누락된 토지에. 그러니까 원래 토지는 있는 거예요. 토지는 장부에는 원래 실제 토지 있는데 장부에는 토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이중장부가 되는 거죠. 관권과 지주가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빼버려 장부에서. 토지를 장부에서 빼버린다는 얘기는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죠. 그 토지를 색출하자는 겁니다. 그게 양전사업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이런 취지예요. 양전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결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원장부 결수 한번 봅시다. 인조 때. 여기는 모른다 있죠. 자, 모르고요. 80, 83, 81, 78. 전체적으로 약간의 증감세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에 원장부 결수는 늘었지만 수세 실제 결수는 줄었다. 왜 줄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면세전의 증가다. 면세 증가. 방금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서원전, 서원에 지급했던 붕당정치가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각 관청의 경비로 지급했던 관둔전. 이거는 원장부에 등록이 됐지만 세금을 안 내는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각 궁궐에 지급했던 궁방정도 있습니다. 궁방전. 그래서 면세전이 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전세제도에서 인조 때에 영정법이 실시가 됩니다. 영정법 실시로 해서 수세율이 어떻게 했어요? 감소가 됐죠. 그렇죠? 연분구등법에서는 최하 4두에서 최고 20두까지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상상년에서 하하년까지 9개의 등급으로 나눴죠. 근데 인조 때 가면은 영정법이 실시가 되면서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고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세율이 최고 옛날에 20두까지 20결까지 거둬들였는데 1결당 이제는 4두만 거둬들일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세율이 감소가 되면서 원장부 결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왜 이 갭이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원장부 결수와 수세 실제 결수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광무 8년에 가면은 원장부 결수가 141에서 99로 뚝 떨어집니다. 이거는 광무개혁 때 보면 지계 아시죠? 지계.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를 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계 간무라는 관청을 만들고 개인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 얼마? 40만 결 정도의 토지가 나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계 발급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원장부 결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세 실제 결수는 어땠어요? 늘었습니다. 이거는 광무개혁이 잘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광무개혁의 방향을 쓰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광무개혁의 방향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읽어보세요. 구, 본, 뭐라고 하죠? 신, 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번 시참입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걸 참고한다라는 얘기죠. 옛것을 근본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치를 얘기를 하고요. 새로운 걸 참고한다는 얘기는 경제, 사회, 그리고 뭔가요?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광무개혁은 절름발이 개혁이에요. 정치는 거꾸로 가는데 경제, 사회, 문화는 제대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 경제편입니다. 그래서 원장부 결수가 줄어들면은 상식적으로 수세 실제 결수도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원장부 결수가 약 40만 결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세 실제 결수는 늘었다는 얘기는 여튼 경제 면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때의 사회 모습도 같이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수치체제 개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뭔가요? 대동법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대동법은 광해군대 1608년에 경기도에서 시작이 돼서요. 숙종대 전국적인 실시를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지도를 놔두고요. 대동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이었던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납은
부과하는 방법이요. 국가가 어디다 부과하는 거냐면은 각각 호, 가가 호, 집집마다 부과하는 겁니다. 호세입니다. 호 단위로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과하는 방법은 국가가 호 단위로 부과할 때 물론 이제 어느 지역에 어디는 뭐를 얼마를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가 호 단위로 부과할 때 그 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상공과 별공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과 방법을 그러니까 종류라고 합시다. 종류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납의 종류는 국가가 호 단위로 부과할 때 정기적으로 내는 상공과 부정기적으로 내는 별공과 지방관이 중앙관이나 국왕에게 갖다 바쳤던 특별히 갖다 바친 거죠. 요즘에 떡값 정도로 거마비 정도로 봅시다. 교통비 정도로 진상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공의 문제점이 아니라 공납에 부과하는 과정에서는 별공과 진상 이게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어떤 문제냐 그러면은 하나 불산 곡물의 과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생산되지 않는 곡물, 특산물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없는 걸 부과하는 거예요. 강화도에 예를 들어서 인삼이 많이 생산되는데 강화도에다가 무슨 산삼을 내라 이렇게 된다거나 강원도 첩첩산권에다가 야 니를 명태 한 100마리 잡아내라 이렇게 부과한다거나 그렇지? 또는 뭐 어촌에다가는 무슨 야 니를 석탄 1kg를 갖다 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수요량을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돼요. 근데 수요량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강화도 인삼이 1년에 10불이 생산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에 국가가 필요한 인삼 수요량은 100불입니다. 근데 강화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100불이 부과하는 거예요. 이거죠. 강화도 사람들은 어떻게 내냐는 얘기지. 못 내는 거죠. 없는 걸 부과하니까 못 내지. 또 생산량과 수요량이 안 맞으니까 못 내는 거죠. 이렇죠. 여기다가 이러한 부과 예도 점태, 인납, 이러한 폐단이 합니다. 점태는 뭐냐면은 어렵게 해서 특산물을 만들어서 갖다 내요. 그럼 그걸 받아주면 되는데 품질이 좋으니 안 좋으니 수량이 맞니 안 맞니 하면서 퇴짜를 넣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점태라고요. 인납은 지금 당장 낼 것도 없는데 내년 것까지 막 부과하는 거예요. 이걸 인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납. 이런 식으로 뭐를 부과한다는 거죠? 별공과 진상을 부과를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폐단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16세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에 대한 시정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자, 조광조. 특산물을 거둬들인 장부, 공안을 다시 재작성합시다. 이런 조에 나오죠. 없는 걸 부과하면 되겠느냐. 있는 걸 부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공안은 앞에 자료에 봤듯이 양안과 같은 거죠. 양안은 토지 장부죠. 공안은 뭐냐. 특산물을 거둬들이는 장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성룡. 이 두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은 대공수미법을 주장합니다. 공납 대신 쌀은 다 일반적으로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쌀로 거둘 숫자입니다. 공납 대신 쌀로 거두는 법,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공수미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실각이 되면서 이건 무의미하게 됐고요. 이의 주장은 동호문답에서 그에 져서 대공수미법을 주장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은 공물작미의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유성룡의 공물작미의라고 하는 저서에서 대공수미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근 1년 되잖아요. 한 10개월 정도 실시가 됩니다. 10개월 정도. 그러나 기득권 측의 반대로 잘 안 됐습니다. 결국 당시 개혁 세력들의 시정책은 결론은 잘 됐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때? 외란 이후에 전후 복구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해 군대 때 와서 실시된 것이 뭔가요? 바로 대동법이다. 그래서 토지,
1결당 12두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죠? 대동미. 쌀이 많이 생산 안 되는 곳은 대동포로도 냅니다. 포로 내고요. 또 여의치 않으면 또 대동전 화폐로도 냅니다. 이 대동전 화폐는 조선 후기에 숙종대 때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나타난 뭐죠? 바로 상평통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둬들였고요. 이 대동법 시시관청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선해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대동법은 대동법이라는 얘기는 안 썼어요. 원래는 선해법이라고 했습니다. 선해법. 나중에 대동법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시관청 선해청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선해법이다라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 호세가 이제 각각 호호 단위로 냈던 호세가 뭐로 했어요? 토지 단위로 된 거죠. 그럼 호세가 토지 단위로 되면서 누구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양반 지주의 부담이 늘어나겠죠. 재산세 개념으로 바뀌었으니까.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이거 내 안 내? 내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좋아해야 되는데 대동법 실시에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 하면 자, 별공과 진상이 그대로 잔존했다라고 하는 점.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상공 있죠? 상공이 폐지가 된 겁니다. 근데 대동법은 별공과 진상의 폐단을 시작하자는 거지 상공의 폐단을 시작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상공은 있는 걸 그냥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공이 폐지가 된 거하고 대동법 시하고는 농민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남고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누굴 위한 세제 개혁이냐 이렇게 의문점 우리가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별공과 진상은 누구의 부담을 나왔느냐 이거예요. 농민들이 그대로 양반 지주들로부터 떠넘김을 당하는 겁니다. 농민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의 부담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증가했습니다. 농민의 부담 감소하고는 별 문제로 실시가 된 것이죠. 이게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대동법은 지금 지도에서 봅시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있는데 제일 먼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숙종대 때 경상도, 황해도를 끝으로 해가지고 1708년에 전국적인 실시가 돼요. 근데 여기서 빠진 적이 있어요. 함경도, 평안도, 그 다음에 이쪽이 제주도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이 제주도가 아니에요. 이 도는 강원도, 황해도 할 때 지방행정구역이 도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이 도가 아니죠. 그렇죠? 이 도가 아니라 뭐예요? 섬도자입니다. 섬. 이 제주도예요. 제주도 어디에 속해 있냐면 전라도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해 있는 제주도는 익류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익류지역이다 해가지고 대동법 실시지역에서 빠져요. 즉 세금을 대동미다에서 1결당 12두를 거둬들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둬들입니다. 거둬들이는데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고 자치경비로 쓴다는 거죠. 함경도 군사비로 씁니다. 군사비. 북쪽에 북방 유목민들이 있죠. 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는 중국하고의 교통로예요. 그러니까 사신이 왔다 갔다 할 때 경비로 씁니다. 전라도에 속해 있는 제주도는 운송 수단이 여의치 않아요. 배가 자꾸 뒤집어진다거나. 그래서 거두어서 자치경비로 씁니다. 이런 지역을 뭐라 한다? 익류지역이라고 그래요. 고려시대 때도 이런 게 있잖아요. 5도 양계에서 양계. 동계와 북계가 바로 어느 지역에 있던가요? 익류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창으로 운반하는 지방에서 거둬했던 대동미, 대동전, 대동포 등은 공진창, 군산창, 상당창, 성당창입니다. 법성창 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조창이라고 하죠. 조창. 일단 거둬들여서 조창에서 어디로? 서울로 운반하는 이러한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동법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림으로 우리가 좀 쉽게 좀 그려보면은 일단 정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납물 청부업자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대동포시 과정을 그림하면 그려보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있습니다. 공납물 청부업자는 정부가 국가가 농민에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과하니까 못 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누구냐면 설이라든가 경절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이 선공납을 하죠. 선공납할 때는 정량을 내겠죠. 100%를 냅니다.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후징수를 하는 겁니다. 보통 뭐 50배, 100배 이런 식으로 거둬들입니다. 인삼 한 뿌리 내주고 인삼 50뿌리 값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방납의 폐단 또 대납 폐단 또는 선공납 후징수의 폐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없앤 거예요. 없애고 정부의 관청으로서 뭘 두는 거죠? 선해청입니다. 선해청을 두고 선해청에서 대동법 시 첫 번째 단계 농민들 토지 단위로 해가지고 1결당 얼마 12두를 걷어들이죠. 대동미 또는 대동포, 대동전. 그래서 이제 선해청에서는 필요한 특산물을 어떻게 구매하느냐. 옛날에 공납물 청부업자였던 설이나 경절이를 양성화시킵니다.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나타난 특허 상인을 뭐라고 그래요? 공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인이죠. 그래서 공인에게 걷어들여가지고 대동법 시 두 번째 단계 공가를 특산물을 걷어서 사가지고 걷어서 갖다 내라라고 하는 거죠. 공가를 선물로 줍니다. 공가는 이 공가죠. 공납물을 사서 갖다 내라라고 하는 그 공가, 대가로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인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인이 있습니다. A라는 공인은 정부로부터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 인삼 10뿌리만 사다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인이 이제 자기 발품을 팔 거 아닙니까? 강화도 가니까 10뿌리에 말이야 900원에. 또 논산, 뭐 금산에 가니까 말이야. 뭐 10뿌리에 한 800원에 비싸. 개성에 가니까 10뿌리 한 600원에 품질도 좋아. 그래서 직접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농민들로부터 대동법 실시 단계 세 번째 뭐라죠?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마지막 선해청에다가 납품을 하면 됩니다. 이게 대동법 실시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1,000원을 받아서 600원 주고 샀으면 얼마를 남겨 먹었어요? 400원 남겨 먹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공인들은 돈을 계속 야금야금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으로 성장합니다. 그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을 뭐라 하냐면 도고라 합니다. 도고. 다른 말로 돈 많은 놈들에서 물주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주. 물주는 지금도 쓰잖아요. 야, 뭐 친구들끼리 야, 너 말이야. 네가 오늘 물주니까 너가 뭐 술 좀 사라. 밥 좀 사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물주잖아요. 그게 도고예요. 도고가 등장하면서 종래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있어요? 지금의 도고는 대규모의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골목시장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중소상인은 몰락을 합니다. 상인 계층의 분화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 하나, 도고의 등장은 나중에 수공업에도 관여합니다. 수공업에도. 그래서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는 영세한 수공업자를 이 자본들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수공업자에게 원료값을 주고 야 100만 원 줄 테니까 너 고무신 100켤레 만들어서 내라. 그래서 100만 원 선불로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원료 사다가 고무신 만들어서 도고에 갖다 바치고 이거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그래요. 또 도고는 광업에도 관여합니다. 조선후기 때 광업의 운영 형태를 보면 맨 위에 덕대, 혈주, 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덕대에게 돈을 얼마 주고 덕대가 이제 도고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혈주나 노동자를 사가지고 물건을 뭐 금이나 은을 캐서 그리고 이제 도고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나눠 갖는 이런 형태입니다. 광업에도 연결합니다. 그 덕대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고의 등장은 비단 꼭 공인만이 등장한 건 아닙니다. 공인 말고 다른 계층들도 도고로 성장하기도 하죠. 다른 계층들도.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도고의 등장은 조선후기 때 바로 다음 강에서 보겠습니다만 조선후기에 사상들 많이 나오죠. 사상대에서 뭐 서울 개성의 송상이라든가 서울의 경강상이라든가 평양의 유상이라든가 이런 상이들이죠. 부산 동네의 내상이라든가 이런 상이들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도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뭘로 성장하죠? 바로 도고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도고는 조선 후기 경제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공인도 도구로 성장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동포시 과정인데 결국 1608년에서 1708년까지 인유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이 실시하는데 몇 년 걸렸다? 100년 걸렸다. 이유는 뭘까? 왜 100년씩 걸렸느냐? 대동법 시로 인해서 공납이 호세에서 뭘로 했다? 토지, 즉 전세화됐다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면서 결국 누구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주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양반 지주라면 대동법 좋습니다 라고 시행합시다 이렇게 하겠느냐? 아니면은 반대했겠느냐?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땅덩어리의 대동법 시는 몇 년? 100년씩 걸릴 수밖에 없었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조선 후기의 세제 개편에서 보면 이 전세 제도에 있어서의 인조 때 영정법,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광해군에서 숙종 때까지의 뭐죠? 대동법, 그리고 마지막 군역제도 개편에서 영조 때 균역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수치지 개편에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영조의 균역법은 영조 때 완론 탕평이 있었죠. 그 탕평책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들어와가지고 나타난 사회 모습의 변화에서 일단 2시간을 나눠 가지고요. 여기까지 1시간 정리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조선 후기의 모습에서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